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혼란의 반사 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또 다행입니다. 벌써 보면 전월세법 3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임대차 3법 조금 전에 가결이 됐거든요. 가결 당시 모습 먼저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임대차 보호 법률 개정안 본회의 투표 전 여야 찬반 벌써부터 토론이 전세값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 집 장만의 꿈은 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 이런 것이 바로 민생 악법일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으로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마친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예상은 됐었는데 이제 표결에 결국에는 불참한 게 항의 표시로 불참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당초부터 물밑에서 대화 뭐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겁니까? 이 법은 사실 뭐 갑작스럽게 지금 뭐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한 상태로 막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했거든요. 대책 토론 없이 아예 대책 토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무작정 통과시킨 데도 있고요. 네. 또 대책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게 소위원회 회부하겠다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해놓고서도 소위원회 회부도 안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전체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이게 부동산 임대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요. 그래서 근본적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서로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될 일을 그냥 군사 작전하듯이 해버리니까 네. 논의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네. 이게 뭐냐, 이게 야당이 그럼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고민은 국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런 논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냥 군사 작전하듯이 일사천리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국회를 막 해산해버리기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지금 저 김기현 의원이 점잖게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뭐 독재다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정의당도 수기 과정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의원님이 뭐 점잖으신 분이니까 점잖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기현 의원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의원님들의 이제 기류가 네. 탄압받는 야당, 독조하는 여당, 이 프레임, 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진정성 있게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군사작전 하듯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부동산 3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3법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지난번 70대책, 뭐 6.17 대책에 그것을 소위 법률화해야지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부동산 투기 광풍이 있고 그 부동산 투기 광풍을 조장하는 투기 세력들이 진짜 이 법이 통과되는지, 정부가 발표는 했으나 네. 정부 입법으로 지금 국회에 와 있으나 진짜 이것이 통과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본회의는 아직 안 왔고
그 부동산 3법만 통과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 주제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전월세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가되는 문제를 미리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대차 보호 3법을 오늘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통합당에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대체 토론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2법사위 이소위에 소위 비교섭단체 의원을 못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딴지를 거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석 더 늘려드리겠다.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소위위원장을 통합당이 달라. 법사 예산소위위원장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공수처 출범이 내일 모레인데 결국 예산으로 결국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저희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위가 구성이 안 됐고 안 된 소위에 어떻게 통과시켜서 심사를 합니까? 네, 이 이후의 논의는 이제 공평하게 공평하게 좀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죠. 공평하게 시간을 쓰기 위해서 좀 짧게 방금 대답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론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렇습니다. 법사위의 경우에 그 전날 원래 대체 토론을 마쳐서 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 근데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때 회부해서 처리하겠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서로 간에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구성원 숫자를 가지고. 그런데 그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그런데 저거 예결 소위가 이제 논란, 위원장을 누가 맡냐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도 마지막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갔으니 예결위원장이 야당이 맡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양보하고 좋다 그러면 법사위 소위를 구성하자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서 속기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소위원회 구성해서 하시죠 해놓고 그냥 윤호중 위원장 그냥 회의를 진행해서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다 하는 걸 번복해서 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법사위 말고도 지금 부동산 관련 법들이 뭐 기재위에도 있고 또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도 있고 국토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그중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아예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위원회의 경우는 여당이 소위원회 구성 제출을 안 했답니다. 그래 놓고 소위원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한다고 전체회에서 그냥 막 일괄해서 그냥 처리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토론이 필요하냐. 그냥 국회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근데 이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지나와서 생각해 보면 당초 이제 국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몫이었잖아요. 그걸 만약에 먼저 받았다면 여러 안건 중에 적어도 그쪽 해당 상임위권은 더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은 이거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제 그거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크게 주지 않는 제도고 저는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마저도 그냥 일괄해서 군사작전해서 처리해버렸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국토위원장을 누가 맡는지 여부가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이 날 텐데 저는 어느 위원장이 어느 당이든지 간에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야 사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나라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 네. 왜 이거 논의할 기회를 안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법이 펑크가 난 것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보증금 5억에 전세를 들어 있는데 이분에게 주인이 보증금 5억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100만 원을 내라. 그럴 경우에 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적용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전환도 아니죠 사실은 월세 전환되고 5억에 월세가 더 붙은 거죠. 이런 경우에 월세 전환율이 적용되는지 현행 법률에 불투명합니다. 이게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보나마나 또 보안입법을 여당 측에서 하자고 할 건데 이렇게 졸속입법을 해야 되니 시장은 더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그리고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8월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계약해서 2년 살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더 내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약간의 기간이 더 필요해서 내년 6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계약갱신 청구권제하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르면 8월부터 바로 적용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미리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게 보니까 민주당 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다 월세로 다 돌려버려서 전세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법안 소위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데 법안 소위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21대 국회를 바라볼 때 전체 상임위원장의 어떤 그 배분 문제, 원구성의 문제나 또는 전체회의,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과거처럼 발목 잡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최소한 시급한 과제인 경우에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돼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과제인 경우에는 시급을 다투어 어느 시한까지는 충분히 논의하되 그 시한까지 미래통합당이 협조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표결을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지금 전월세, 지금 저 임대차 3법이나 또는 부동산 3법에 있어서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 지금 뭐 구성조차도 안 됐는데 통과시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해서 넘기는 즉시 거기서 무제한의 토론과 무제한의 아마 연장을 시도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눈에 보듯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절대로 21대 국회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통과드렸다는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뭐 하루 사이 뭐 며칠 문제로 지금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의 문제는 저희 민주당의 10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거의 지난 국회 때 합의가 될 뻔하다가 안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대폭 이동할 것이다. 갭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해서 그 소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전세로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월세로 전환하려면 그 다액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게 마련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장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적어도 부작용은 있을지언정, 과거에 예전에 폭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월세 계약도 대상이 되도록 뭐 이제 부진적 소급 입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넘어가가지고 난리가 난다. 그 말씀은 저는 그 부분에 지금 함정이 있는 틀린 건데 말씀이다. 이렇습니다. 전세가 5억이었는데 그걸 3억으로 낮추고 월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세값이 대폭 올랐습니다. 저도 사실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 문제고 저 문제입니다. 왕창 지금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을 삼으면 언제보다 5억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요. 네. 5억 보증금을 까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월세를 매달 100만 원 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것이 5% 상한이라고 하는데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됩니다. 예. 아니 그래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 조항이 지금 이해를 하려고 들지 않으시니까 아니 그렇지. 그게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전환율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그 전환율 조항이 이렇게 인상되는 경우에 관해서 적용되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적용됩니다, 의원님. 그래 그런 부분들마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보안입법을 나중에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적용됩니다. 요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경실련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올라간 수치가 가는 건데요. 노무현 정부 때 얼마가 올랐냐면 94%가 올랐고요. 카메라 주민 되나요? 되시나요? 예. 노무현 정부 때 94%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53%가 올랐습니다. 여기 이명박 정부 때 보시면 13%가 도로 떨어졌고요. 박근혜 정부 때 27%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표를 보시면 결국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전세 값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아파트 값을 왜 이렇게 높였느냐. 결국 전세 값을 높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건데 이 이명박 정부 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주택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택 공급이 너무 많이 돼서 미분양이 막 늘어나면서 그것이 우리 주택 시장에 침체를 가져온 데서 그걸 도리 부양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주택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댐이 이렇게 막혀 있다고 치자고요. 댐이 막혀 있는데 그 댐에 구멍이 한두 군데 나서 계속 땜빵 할 겁니까?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생깁니다.
그것을 물을 빼든지 줄이든지 한 다음에 보수를 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안 하고 구멍 났다고 해서 계속 땜질만 하니 나중에 땜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근본적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를 지금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땜질하는 법 통과시키기 저렇게 바쁘니 참 자, 답답하다는 박찬영 앵커님 이쪽도 바라보세요. 네. 저도 좀 바라봐 주세요. 여당이라고 그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그쪽을 더 말씀 많이 하게 하십니다.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하실 말씀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를 전적으로 지금 참여정부나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필연적으로 전세값이 오른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값 못 올리도록 지금 전월세 상한제 두는 거 계약갱신청구권 두자는 것을 지금 반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반대한다고 잠깐만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반대한다고 잠깐만요. 말씀드렸어요. 아니 전제를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을 통과시킨 그 법사위의 장본인이고 그 주요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고 이렇게 대책도 많고 공급 대책 곧 정부가 발표할 겁니다. 저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대책도 많고 이렇게 책임 전가도 많으신데 왜안 들어오냐? 왜 국회에서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 국회에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기회를 지금 안 만들고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잖아요. 아니 소위원회가 그런 논의하는 데 아닙니까? 존경하는 아시다시피. 김기현 의원님. 아니 소위원회 존경하는 만든 김기현 이유가 의원님. 뭡니까? 어제 법사위 회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몇 시간을 공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삿대질을 포함해서 수많은 고성을 했지만 정작 이렇게 차분하게 이 방송에 나오면 이렇게 다 말 그대로 순한 양처럼 잘 토론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데서는 왜 그 말씀 못 하십니까? 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자, 공급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공급도요. 이따 기회 주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아니 부동산 저희 얘기는 정부나 자 저희 부동산 얘기는 여기서 각각 1분씩만 얘기하고 다음 주제로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정부나 저희 민주당, 집권 민주당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그 수요 측면의 규제, 뭐 종부세라든지 뭐 취득세 또 양도소득세 거기다가 임대차 3법 이러한 측면의 규제 말고도 실제로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린벨트를 풀 거냐는 논쟁이 있다가 그린벨트는 안 하기로 했고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책으로 세워놨고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또 하나 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보금자리주택 아시죠? 소위 이 아파트 값의 광풍은 결국은 토지 가격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토지 소유는 공공기관의 소유에 맡기고 아파트 건물 소유만 인정을 하는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을 대규모로 늘리자 하는 그러한 아주 말 그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급 대책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곧 발표할 거다. 이런 말씀. 자, 김기현 의원이 한마디 하시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22번에 걸친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끝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 그린벨트 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대통령께서 태릉 골프장을 그 아파트 짓다 그러셨는데 그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 지역인지 아닌지 판단조차도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해야 되니 이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공급한다고 그러지만 그 공급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공급은 시간이 몇 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런 정책을 장기적 정책 없이 계속 공급을 억제하고 그리고 뭐 각종 규제만 쏟아대고 또 거기다 세금만 퍼부어대니 아니 보유세 올리자 그러잖아요. 보유세 올리면 전세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집주인 돈 더 달라 그러죠. 결국 이런 형태로 잘못된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하고 정책의 신뢰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시청자들이 잘 들으셨을 텐데 어느 쪽 말을 더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하는 데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통합당 긴급 의총 모습입니다. 모두 규탄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가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폭우가 내려서 전국이 비상 상태이고 또 휴가철 여름 더위도 겹쳐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방식도 어떤 방식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176석의 힘으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나라가 네 거냐? 네 거냐? 네 거냐? 네 거냐? 거대 여당 일반 독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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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태도가 이전이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장애투쟁을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의원 본인은 장애투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국회에서 논쟁을 벌일 것들은 논쟁을 벌이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측에서 국회 야당 국회의원을 그냥 배관시하니까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하겠지만 더 이상 바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근본적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 근데 20대 국회 때 장애투쟁 때문에 민심을 잃었다 스스로 그렇게 자평하지 그 않으셨나요? 장외투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용어를 가지고 좀 그러시는데 장외투쟁이라 그러면 대규모로 계속 데모하는 형태만 장외투쟁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국회 밖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대국민 접촉을 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설명회도 열 것이고요. 또 소규모로 집회도 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장외에서의 활동을 보다 공격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너무 편향된 지형 속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소통하겠다. 그런 의미의 장애투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할 테고 방법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집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거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결정은 못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제1야당이 국회 밖에서 지금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예고를 하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게 생각하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듣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6석 대 103석인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탄압받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정쩡한 그런 상태인데요. 전면적으로 국회 들어온 것 같은데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네. 국회 본회의에서 조수진 의원님이 그냥 그 카랑카랑 목소리로 무슨 규탄하듯이 그 한번 이렇게 쭉 발언하고 나서 쑥 나간 게 전부예요. 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대폭 그냥 이렇게 사태질 몇 번 하다가 발언 이렇게 그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다음에 정작 그 심사는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나갑니다. 자, 황교안이라는 분이 계셨죠? 네, 대표. 예, 얼마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국민 속의 지도자로 높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로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한 때가 불과 몇 달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머리 깎고 단식하고 장외투쟁 2번. 한 번이면 딱 좋았는데 제가 이 사사건건에 나올 때마다 장제원 의원하고 맨날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는 돌아오시라고. 이때가 돌아올 타임이다. 근데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2차 장애투쟁. 네. 그때부터 사실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외람됩니다만 그 표현은 고치시는 게 처리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나 우리 또 김기현 의원님이나 다 재법조 직계 선배 되시는데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좋은 토론을 하듯이 국회 들어오셔가지고 충분히 야당의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설득된 분도 있고 저는 여당하고도 충분히 이 교감을 맺어서 타협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장애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도 몰라도 미래통합당이 오늘 장애투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어젯밤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얘기 바꿔서요. 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이 오늘 만났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인물들인데 먼저 두 사람이 왜 만났는지 한번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만났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동안에 국론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정부가 해야 할 과제 해결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총리님으로 재직 중이실 때 워낙 뭐 행정을 또 잘해주시고요. 또 이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덕담이 오간 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추진 정책에 대해서 당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예. 이제 우리 경기도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 많은데 가장 최근에는 기본소득 문제도 좀 있고 기본소득, 토지세 이런 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주택 문제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좀 공급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적 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일 수밖에 없죠. 어떤 분야의 정책은 지자체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선도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도 많은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자, 이게 민주당 얘기니까 박범계 의원한테 네네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권 주자들 김부겸 전 의원도 며칠 전에 지금 만났다고 하고요.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구원투수로 생각해서 계속 잇따라 만나는 거겠죠? 그렇게 안 보세요? 구원투수가 확실하게 세이브를 지키면 최고의 구원투수가 되지만 네. 구원투수 잘못 썼다가는 낭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구원투수의 개념으로 보실 건 아니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께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당연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한 6, 7%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지금 반전에 반전해서 그 지난번 이제 신천지 대비를 잘 했고 대응을 잘 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동산 이 광풍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그런 입장들 내면서 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무죄 취지의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지금 20%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만한 아주 신장인데요. 당연히 당권 주자를 지금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이재명 지사하고 만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그러나 그것이 이재명 지사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박찬영 기자님.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양쪽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지금 예.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의 그 인기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지율도 많이 올랐는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금 눈에 띄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건 당 내에서는 좀 없습니까? 뭐 민주당 내부의 뭐 경쟁 과정인데 저희들이 위기감 느끼고 뭐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발굴되지 않아서 잘 네. 그 진가가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괜찮은 분들 많이 계셔서 네. 곧 발굴해내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면 저희들이 얼마인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 뭐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의기소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당 지지도를 보시면 우리 당 지지도가 지금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당 지지도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지지도 이미 벌써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 더 낮지 않았습니까? 부정적 평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제대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우리 정책을 펼쳐나가고 우리를 이렇게 잘 설명드리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하고요. 앞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다.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짧게 대답 들은 다음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화두를 던지면 그 화두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자꾸 토론하는 그런
예, 좋은 현상.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좀 센 말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거기 집 두 채 가진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들 집 팔아라 뭐 그랬다고 하는 기사까지 떴던데요. 그거보다 지금 한 단계 더 나간 발언이에요. 아니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네. 그야말로 이게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인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정치 도구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장은 걷잡을 수 없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제 문제로 치환을 시켜서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잘 맞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하는 그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무슨 자기 정치적인 무슨 프로파간다 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게 부동산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박 의원님 짧게 제가 방어를 해야 되나요? 근데 조지 헨리의 소위 지대론에 입각한 우리나라 국내 일부 학자들이 토지 보유세라는 걸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걷어서 그것을 바로 기본소득으로 줘야지 아주 극소수의 종부세 대상자들 외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재명 지사의 소위 논리 구조입니다. 그런데 직접적 연계성. 그러니까 저는 토지공 개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에 보냈던 개헌안 중에 토지공 개념 강화안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상한 소유에 관한 법률 옛날 노태우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살리자는 입장인데 다만 저렇게 바로 뺏어서 불로소득을 뺏어서 바로 국민들에게 연결하는 거 저거야말로 아마 엄청난 이념적 소위 지적과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고요. 집값 안정 문제도 그렇고 이 전세민 월세민들 보호도 그렇고 전 국민들의 사실 관심사고요. 지금 민주당이 통합당이 빠진 상태에서 국회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결과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더 많이 줘야 물론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함께했습니다. 발음이 고맙습니다. 어려운가요? 네, 고맙습니다.